저는 남서울대학교라고요. 이 천안에 소지한 대학인데요. 그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어요. 주로 경영학 베이스의 마케팅,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제조기업 중심의 마케팅이 지금은 이제 어떤 2차 산업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 마케팅 개념들이 적용되고, 오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사업, 또 범위 넓게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략이 될 수 있고, 좀 좁힌다면 시장을 향한 그런 고객가치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가치 창조가 어떤 혁신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런 혁신의 과정을 좀 여러분 설명드리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혁신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이 있어서 보이는 그런 세상이 있고, 또 귀로 들려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못지않게 귀에 들리는 세상, 또 코로 느껴지고 피부에 노출된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계에 노출된 세상을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하고, 그 구분된 현상의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명명을 하게 돼요. 그럼 대학이 많은데 여기는 동국대학 아닙니까? 저희는 남서울. 이렇게 언어로 명명을 하게 되고요. 이 명명된 실체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듣기까 일반화시키는 것. 이것은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간에 오감에 노출된 세상을 언어라는 도구,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인데요. 이 대학은 불교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준 선물 중에 커다란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컵을 이용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우리의 정신, 영혼을 실은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에 언어의 통제를 잘 하시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감에 노출된 세상을 구분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하고, 명명된 실체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듣게끔 일반화시킨 것. 어떤 경우는 여러분, 새로운 명명, 언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알아듣게끔 일반화시킨 것을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개념을 잘 정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념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사장님 중에서는 이미 자기가 만든 개념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만든 상품이 있을 거고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개념들이 노출돼요. 누군가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 개념에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여러분은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념에 실은 일반화시키는 과정에 뒤처지면 개념 없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이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가 문장으로 표현돼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두 개념과의 관계가 문장으로 표현된 가설이 검증이 되면 여러분 명제라고 하고 공리라고 해요. 그 명제나 공리가 어떤 틀 안에 놓고 설명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학도 공부된 지가 한 이론을 개발하고 연구한 지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경영학이. 마케팅은 한 5, 60년 정도 됐어요. 이제 120년 남짓한 비즈니스의 이론을 근거하는 데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마케팅이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닌데요.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의 이론을 연구한 지가 한 120년 정도 난 듯합니다. 이게 경영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학의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연구가 됐거든요. 비즈니스란 얘기는 우리말로 경영이고 사업이고 장사예요. 그럼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비즈니스는 돈벌이잖아요. 돈벌이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게 경영입니다. 이 경영의 이론이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설명력을 잃으면 그 이론은 깨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설명력이 강하면 그 이론이 강한 거죠. 이론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이론이 아니죠. 만약에 깨지지 않는 틀이 있다,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설명력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예측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잘 설명하면 설명이 됩니다.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여러분 예측하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경영학 이론은요 한 120년 정도 됐는데 이 이론을 연구한 초보자들에 의하면요 실은 그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죽기 전에는 이 경영학이라는 것을 단순한 돈벌이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예술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이론이 사상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셉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활동이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조셉 슌페터예요. 그러면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혁신이라는 개념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실행해 나가는 게 혁신입니다. 근데 이 조셉 슌페터뿐만 아니라 이 슌페터의 조카뻘 되고 실은 친구인 아들뻘 되는 사람이 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꽤 됐어요. 이분이 거의 100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경영학자고 경영의 그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연구를 엄청나게 한 사람. 세계적인 기업은 다 드러커의 실은 자문을 받았던 기업들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근데 이분이 한국에도 컨설팅을 하려면 한국에도 여러 차례 왔었어요. 우리나라 정부의 컨설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전쟁이 터진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미국이 도와야 하는지를 실은 이분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한국에도 배낭 메고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국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분한테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을 제가 왜 소개하냐면요. 경영의 이론들을 구조화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교수들이에요. 우리가 경영을 공부하는데 뭐 교수들 생각 가지고 이야기할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 경영의 이론들이 한 3가지 축의 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그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조직이 됐든 국가가 됐든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정 경영, 국가 경영, 기업 경영은 말할 거 없이 교회 경영 이런 말 써요. 그 얘기는 경영이라는 이론적인 틀이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 경영, 개인도 경영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틀이 적용이 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제가 그 이론의 축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리면요. 비즈니스의 주체는요. 환경에 적응성을 가지지 못하면 생존하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 살아남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적응성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돈벌이 하는 사람은 말할 거 없죠. 경영은 돈벌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환경의 적응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되게 민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존재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면 그 조직이나 기업은 사라지게 된다. 존재라는 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도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존재 이유가 없으면요. 버려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존재 이유가 사라지면 기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존재 이유가 뚜렷하고 환경에 적응성이 있어도요, 그 존재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그걸 컴피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내 비즈니스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존재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시면 여러분 비즈니스가 정리가 돼 나갈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 모두가 경영학의 기본적 맥락을 보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올해 목표 수치로 나와 있고, 목표는 숫자가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이번 달이 됐든 이번 주가 됐든 오늘이 됐든 경영학적인 활동 자체는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조금 중장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꿈꾸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소망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여러분 비즈니스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5년, 10년 있다 어떤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한 그림으로 형성화된 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 비전이 뚜렷해야 될 거 아니겠죠? 그 후에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 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좀 사업을 하시는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론은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존재 이유고,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문장으로 표현한 걸 기업의 사명문이다. 영어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해요. 어느 회사든지요,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가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돼요. 그 미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앞에 이야기한 피터 드러프 선생은 5가지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업은 뭐고,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객에게 내가 가져다주는 가치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 이 5가지 질문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회사의 사명문이 될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우리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 이걸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업가로서 고민을 하신 거라고요. 이걸 셋업해 주는 거 어느 기업이든지 다 그래요. 구글은요 미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정보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게 구글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요 자기의 사업 방향, 내용, 고객에게 뭘 가져다 줘야 될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어느 회사든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회사든지 다 있어요. 그게 만약에 환경에 적응이 안 된다면요 이 미션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그죠? 아니 여러분이 정관에 사업을 하나 추가하려도 정관에 수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정관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 이 미션이 환경에 적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미션을 여러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 아마존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고객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다 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에서는 뭐 다양한 영역이 여러분 연구돼요. 이 아마존의 심볼 로고를 봐서 말이에요. 아마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A부터 Z까지 화살표를 표시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팔겠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런 미션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조기업이 120년 전에 어떻게 연구가 됐냐면요. 제조기업 중심의 돈벌이. 말 그대로 그 이전엔 1차 산업이 중심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이, 그것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제조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이렇게 연구가 시작된 게 경영학의 출발이에요. 그 경영학은 보면요, 첫 번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이 생산관리라는 연구 영역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많이 만들기 위해서 동작 연구도 했고 시간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하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인풋분의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올릴 거냐, 이게 생산성 개념. 이걸 만약에 오퍼레이션에 이야기한다면 운영입니다. 제조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시스템을 운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 아들은요, 많이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많이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실은 무조건 많이 만드는데 돈만 주면 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은요, 사장님이 돈을 잘 벌고 싶어도 나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돈 버는 게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모집하고 선발하고 교육시켜서 배치시키고 전환시키고 승진, 복리, 후생의 문제를 다룰 거냐? 이게 인사관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1930년대.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 사람 관리 잘 연구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말이에요. 사람한테 환경도 바꿔주고 공장에서의 계전기 만드는 노동자들한테 조명도 밝게 해줬는데 생산성의 한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은 딴 데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을 노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게 돈이 모자랄 때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갈 때 어떻게 운용하느냐.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 기업은요,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과 내가 잠든 밤에 잠 안 자는 게 이자예요. 그죠? 아니, 그게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잠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걔가 잠이 없어서 잠 못 자는 인간이 존재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의 조달과 운영을 연구하는 게 재무관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업하다. 내가 돈이 모자랄 때 어떻게 조달할 거냐? 여러 방법이 있죠. 이걸 제도적으로 이자 안 주고 조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자본주의 최고의 발명품이 나온 겁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내가 돈을 돌릴 거냐라는 거. 이게 깊게 들어가면 투자고, 그죠?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자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이 인더스 자체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재무관리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구된 게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는 게 비즈니스의 실은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기록을 한다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게 부기 아닙니까? 그 부기가 어떤 원리에 대해서 대차가 균형을 이루고 여러분 관리 목적뿐만 아니라 보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카운팅,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 통제를 위한 목적은 관리회계고요. 외부에 보고하려고 하는 기록은 재무회계입니다. 거기서 세무회계가 나가고 원가회계가 나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실 때 이 회계를 모르면요, 거울을 못 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어난 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마케팅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마케팅 한참 뒤에 나왔어요.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라고 출발해서 여러분 만들면 팔리던 시대를 넘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던 시절을 지나서 균형을 이루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공급이 초과되고 판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시기를 넘어서 이제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세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할 거냐. 여러 가지 마케팅의 진화는요, 끊임없이 진화되고 발전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보혁명을 겪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다. 아니, 정보혁명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는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한 속도로 변화하잖아요. 그죠? 정보혁명의 핵심은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두뇌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을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 뒤에 정보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그때 1990년대
부반에 연변대학에 실은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연변대학.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연변대학에 가서 그때 여러분 뭐 한국 사람도 잘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제가 요청받았던 게 마케팅을 와서 강의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에 마케팅이란 과목이 없었어요. 마케팅이란 개념도 없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무슨 마케팅 개념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마케팅하러 들어갔는데 중국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학생들을 통해서 중국을 공부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도대체 중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궁금해해서 제가 근데 핵심은요 중국 뭐 너무너무 넓고 광범위하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다른 국가 국민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어떤 면이 다르냐?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중국말은요 철저하게 자기네 언어가 아니면 안 씁니다. 중국 애들. 자기네 말이 아니면 절대로 안 써요. 다 자기네 말로 바꿨죠. 의성어에 의태어에 의사어에 대한민국의 언어의 절대적 비중이 한자에 의존해 있어요. 그죠? 이 코카콜라를 가구 가락이라고 해요. 그 거라. 그게 가구 가락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구. 맹물하고 과즙음료밖에 없을 때 청량음료를 만들어낸 코카콜라가 콜라라는 나무열매, 코카라는 나무열매를 믹싱해서 탄산가스를 집어넣어갖고 콜라라는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콜라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 아이들이 그걸 처음 딱 먹어보고 과즙 음료도 아니고 맹물도 아니야. 청량음료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어떻게 자기네 언어를 바꿨냐? 가구 가락이라고. 가구. 입에 들어갔더니 이게 델리셔스예요. 아주 맛있거든요. 근데 먹구녕에 넘어갈 때 익사이팅해요. 그게 델리셔스 앤 익사이팅의 뜻이 가구 가락이에요. 중국말로 여러분 컴퓨터가 우리의 머리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 아닙니까? 컴퓨터. 중국말로 컴퓨터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중국 분 계시지 않아요? 아니시나? 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대신에. 네. 컴퓨터를 뭐라고 하죠? 땡나오. 전기 전자에 두뇌 뇌자 써요. 전기 꽂으면 웬만한 사람의 골보다 낫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그 현상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고 있죠. 비즈니스에 이 정보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본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요즘의 테마들은 다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비즈니스가. 이 경영의 영역들을 제가 5, 6가지 영역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작은 사업을 하든 큰 기업을 하든 이 영역 안에 사장님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환경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틀 하나를 소개하면요. 그게 바로 패스트라는 프레임입니다. 패스트라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오늘 이론이 많이 나와요. 이론이. 근데 이론이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설명력을 더 나은 이론들이 나오면 기존의 이론은 깨지겠죠. 그죠? 제가 왜 이론을 통해서 가르치냐?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그 설명이 제대로 되면 여러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한테도 내가 그런 걸 물어보면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럴 수 있죠. 공부해서. 그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천지에 바깥에 나가보면 공부는요. 제대로 묘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감에 노출된 세상을.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되면 예견이 돼야 돼요. 사장님들은 최소한 비즈니스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없다면 여러분 사업하는데 엄청난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통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얘기할 때 설명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명력을 지닐 수 있는 환경 분석의 프레임을 내가 패스트라는 구조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P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폴리티컬 인바이런먼트를 이야기해요.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만드니까. 비즈니스는 법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제도 변경 하나만 해도 사업하는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 아주 중요하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다루는데 경기 변동이라든지 최근에 보세요. 금리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 자체가 대한민국에 직격탄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 건지도 눈에 보일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기술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기술을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디지털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사고를 하지 않으면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영역, 여기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벌써 3년 가까이 되는 이 코비드를 겪게 되는데요. 코비드 보면 이게 원래는 2019년 12월 달 말 정도에 이게 증상이 딱 노출됐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날, 2020년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생겼어요. 제가 첫 환자가 생기기 한 달 전에 미국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나갈 때만 해도 잘못지 않았는데 나가고 났는데 나갈 때 저는 마스크를 쓰고 나갔어요. 19년 12월 달에 마스크를 저는 쓰고 비행기 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내가 마스크를 썼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기관지도 안 좋고 이래서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첫 환자 이후에 이게 지금 벌써 2년 10개월 돼서 3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작년 1월 25일 날은요 하루에 확진자가 360만 명 정도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월요일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한 6억 2,500만이 걸렸고 사망자가 한 657만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가 많지 않은 거죠. 한 28,0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확진자는 그래도 2,5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사망자가 적은 거예요. 제가 이거 터지고 1월 미국에 있고 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요. 그 해에도 제가 한 학기에 한 번씩요 동국대학에 오거든요. 이 강좌 때문에 와요. 근데 양궁 박사님이 이 과정을 실을 중단 안 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절대로 1년 내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 제가 씩씩하게 했어요. 미니멈 3년 간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때 와서 강의할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팬데믹이라는 건 68년대 홍콩 독감 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대 스페인 독감 때 그때 세계 인구가 16억 됐는데요. 그때 5천만 명,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6억 2,500만 명 죽었는데 한 650만 명 죽었다. 우리 엄청나게 그래도 의료가 발전되고 나름대로는 이 팬데믹, 왜냐면 이것도 거의 3년 가잖아요. 지금 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3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감 같은 것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인플루엔자 지금도 맞잖아요. 이게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건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왜? 스페인 독감 때만 해도 이게 만약에 오늘날 환경이었으면 인류는 반 이상 문제가 심각해졌을 거야. 근데 그때는 돌아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어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져도요. 리얼타임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나와요. 전쟁 상황이. 아니 인스타그램에 찍어갖고 그대로 보내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의 구조는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연결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여기 기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PEST 제가 얘기했죠. Political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Social Cultural Environment, Technological Environment 같은 거예요. 인류가 그 이전만 해도 이 러시아 지금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기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자체를 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제가 20시간씩 얘기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미 비즈니스 영역에서 현실들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아니 조그만 비즈니스 영역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둔감해서 옛날 같으면 하루에 뭐 방사포 150발 쐈는데 옛날 같아 보세요. 옛날 150발 쐈다고 뉴스에 나오면 만약에 아마 안 돌아다닐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어디 뭐 슈퍼마켓에 뭐 라면이 남아났겠습니까? 근데 이미 상황 자체가 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업계에서. 사람들의 삶이. 제가 이 도표를 그린 건 이걸 큰 건데 줄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핵탄두 개수를 말한 거예요. 이게 핵탄두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실은 핵폭탄,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핵폭탄을 만든 거잖아요. 인류가. 그래 핵폭탄 만들어서 미국하고 소련이 경쟁을 했잖아요. 한때는 이게 핵폭탄이 미니멈 많을 때는 7만 개 이상이 있었어요. 전 세계 7만 개 이상. 네. 근데 지금 핵폭탄 줄이자고 해가지고 쫙 줄여놓은 게 한 9,4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는 무너졌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가 분축을 하면서 말이에요. 나름대로 핵폭탄 줄여놨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오늘 3월 데이터인데요. 보세요. 제가 이게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리려고 1학기 때 전체 한 9,400개 중에서 미국이 한 3,700개 되고 러시아가 4,400개 정도. 근데 특이할 것은 저 밑으로 보면 노스코리아가 한 20개 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나라 데이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미국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30개 정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만큼 더 만드는 거죠. 3월달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자국 중심이 되고 러시아 자국 중심이 되는 거는 우리 비즈니스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거기에 SCL 중국은 뭐 코로나 때문에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이죠. 다 비즈니스 관점. 지금 완전히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기술전쟁에 금융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전쟁이 심각해지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뭐냐. 이 1970년대부터 2020년 이게 작년 데이터인데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작년 말까지 데이터 올해 나온 게 4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에 세계 GDP의 1위 미국이 전 세계 GDP의 한 24% 정도 차지해요. 중국이 한 17% 차지하죠. 2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엘리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2024년이 되면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2년 있으면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995년이나 1970년대 이렇게 보면요. 중국은 8위에 머물 8위에 전 세계 GDP에 그 당시 2.4%, 2.7%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급부상을 하면서 올라오게 된 건 비즈니스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죠. 2000년대 넘어서면서 여러분 WTO에 미국을 가입시켜주면서 세상은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은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때만 해도 95년도 데이터만 해도 2등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17%. 그죠? 아니 1970년대는 2등이 소련이었고 소련은 지금 등수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제가 왜 여기 집어넣냐면 한국이 12로 들어와 있는데도 그 러시아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 이게 이제 올해 또 다시 데이터가 올해 데이터 연말 가면은 또 조금 바뀌어요. 우리가 밀릴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면 다 US 달러로 계산하니까 이게 엄청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움직여지는 변수 이게 과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영향의 그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 구조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긴밀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0등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네트워크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해도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글로벌 환경을 가지고 비즈니스 업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고민 많이 안 했었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근데 여러분 2007년 스마트폰 딱 만들어지고 나서 세상이 급격히 변해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급부상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말이에요. 오늘 아침 데이터예요. 오늘 아침 데이터. 이게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들 논박이 많잖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논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금리 여기 쓰면 안 될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려요?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빨간 표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하고 금리 이렇게 봤을 때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양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늦었죠. 한참 늦었죠. 그죠? 한참 늦었죠. 여러분 아직 FOMC가 또 금리를 올릴 거고 연말에 4.5가 될 거냐 4.75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내년 상반기에 5점 찍고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년도 금리 계속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데이터를.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통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 말은 여기서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드려요. 이걸로 통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방법이다. 방법 자체가. 경제학은 균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경제학.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 근데 비즈니스는 뭐냐? 균형이 생기면 돈이 안 벌려요. 비즈니스는 균형이 깨져야 돈이 벌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즈니스는 균형이 깨져야 돈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럭츄레이션에서 나가 떨어지는 기업이 많지만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은 그거 못지않게 성장을 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경제사회가 어떤 위기를 맞고 그 위기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뉴노멀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뉴노멀. 예를 들면 여러분 1차 대전이 끝나고 어떤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9.11 테러가 터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고 위기가 지난 다음에 일상이 새로워지는 나름대로 뉴노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코비드는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바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 아까 얘기했죠. 헨리 키신저가 앞에 사진들 보여드렸는데 키신저는 어떻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고 정치 사회를 지금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아닙니까? 그분이 코비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질서가 뒤집어 바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넥스트 노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가 넥스트 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버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언택트가 아주 확산돼서 언택트가 거의 끝나가서 오늘 여기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허가받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다 벗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데 처음 봤거든요. 그 소리 하면 얘가 딴 데로 막 가는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는 현상, 그 언택트 때문에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 오프라인이 실은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에서 완전 슈링크되고 좁아들고 온라인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였잖아요. 그 온라인이 확대되는데 근간이 됐던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코로나 이전에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진행되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코로나가 10년 이상을 땡겨버려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꼭 하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영역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철저한 대응 그리고 여러분이 적응성을 갖춰주길 바란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 얘기 좀 지나고 나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케이스들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전략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전략적.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고 그 전략을 어떻게 실은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다 적용시켜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기본적 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자신이 해오던 일들을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새롭게 해야 된다면 그 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뭐 이게 작은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이게 뭐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그 강의 교재가 거기 있으시니까 제가 강의를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언택트라고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그 비즈니스 업계에서 현상들은 사람이 사람과 접촉 자체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완전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접촉이 없는 형태의 유통이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코로나가 뒤로 하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경에 지금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옛날 방식으로는 분명히 비즈니스가 같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듯이 언택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겪었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 재택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재택이라는 거. 그래서 재택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회장님 맨 처음에 사장님이 뭐 밑에 이렇게 경영지원본부에서 우리가 재택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집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네. 만약에 그럼 생산성이 그대로 나오나? 실행하겠습니다. 이상 안 나오고 집에서 일하는데 그 생산성이 나올까? 이런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회사 안 가고 뭐 출퇴근 시간 안 밀려서 고생 안 하고 이러니까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걸 2달, 3달, 4달, 4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회사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네요. 어떤 경우는 더 잘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회사 안 가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 겁이 나겠죠. 그죠? 겁이 나겠죠. 이런 현상들이 새로운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비즈니스 입장에서 다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일상으로 진행된 현장에서 일들을 보면요. 비대면 일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의 위기 상태에서는요. 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 따라가요. 작은 사람들이 힘든 거거든요. 거기에 SCM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야기시키면서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공급이 과잉돼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공급이 과잉돼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공급이 과잉돼서. 근데 공급이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는 현상들. 이건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비대면 과정에서요. 우리가 겪었던 걸 보면은 사람들이 접촉 안 하니까 심지어 뭐 사람 모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실은 어떤 절의 모임도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지만 이 방학 때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안식년 때문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얘네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서 모바일로 주문하면 아까 여기가 월마트거든요. 그럼 접촉 안 하려고요. 차가 이렇게 가면 그 물건을 가져다가 오다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남봐가지고 막 확인이 다 돼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주기까지 하죠. 접촉을 안 하려고.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기반의 대박을 터뜨린 기업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중이라는 기업. 이 친구는 산동정 그 중국의 산동성 출신이에요. 산동성 출신. 그래서 중국에서 대학 나왔고 미국 가갖고 실은 대학 이후에 특별 과정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스코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그때 비즈니스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화상회의 이런 솔루션들이 다 있었죠. 지금도 다른 회사도 다 있죠. 근데 그 비즈니스가 조금 목표를 갖추지 못하니까 그 부서를 잘라냈다고요. 그때 잘라 나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모바일 베이스에 무겁지 않은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 여러분 내가 2020년 말의 데이터인데요. 이게 2020년에 왔더니 말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이 줌이라는 회사가 말이에요. 미국의 항공 회사 여러분 도메스틱 항공사들은 말이에요. 다 섰잖아요. 그때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7대 항공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줌이라는 회사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력을 가져가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죠. 온라인 쇼핑몰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한 400조가 넘어요. 근데 한 50% 가까이가 온라인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 시장 규모에 모바일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올해 한 210조 정도 됐거든요. 온라인이. 근데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은 온라인이 모바일이 연계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SNS. 이게 비근한인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허다못해 출판사들도 어려워지기 시작. 출판사들. 왜? 온라인 기반의 지금 비즈니스 환경을 방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데이터 발표인데요. 2020년에 베스트셀러 넘버 10을 이렇게 봤더니 10대 베스트셀러 중에서 5개가 SNS 베이스로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책이. 아니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꼭 코로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속도를 가미시킨 것으로 이해시켜줘야 돼요. 이게 한국에 극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형상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한 48억 명 정도 돼요. 휴대폰이 한 35억 명이 쓰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의 증가 속도,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증가 속도는요, 이 보급 속도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전 세계의 빅10이라고 하는 10대 그룹을 보면요, 10대 그룹, 1등서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 7, 8개가 모바일 기반의 기업이에요. 모바일 기반의. 그죠? 모바일 기반의 기업이에요. 다 테크 기업이죠. 10대 기업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현상이 이걸 바라보고 그냥 이걸로 있으면 안 돼. 얘네 비즈니스의 실은 영역은 우리의 삶을 다 연결시켜서 내 사업을 연결시켜서 얘네들이 이만큼 시가총액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는 유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적인 환경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전개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알아요. 자, MZ세대가 코로나가 얼마나 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시켰느냐 이걸 봤더니 MZ세대가 가장 높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입니다.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을 말이에요. 한 10년 이상 앞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의 모든 영역을 디지털이 구조화시킨다는 거죠. 디지털이. 이건 현실적 데이터인데요. 작년에 이 성과를 가지고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 나가는데 아니면 기존의 소상 사업자들도 이제 디지털 전환에 의존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천에 있는 피자 이탈리라고 하는 피자 가게인데요. 피자 가게에 여러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로봇 쓰는 거죠. 이게 배달을 하는 거죠. 자기 그 술로 와서 말이야 물건 내리게끔 하는 거죠. 그죠? 아니 여기 디테킹이라고 하는 통닭집은 실은 통닭을 튀긴 사람이 안 튀겨요. 다 로봇가 튀기죠. 로봇. 이거는 뭐 로봇 만드는 가격이 지금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감속기 이런 부품 가격이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에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급속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문하는 회사는 전자부품이나 이런 IT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긴 자동화가 잘 돼 있어요. 이 4년, 5년 전부터 전개한 게 디지털 전환이에요. 제조기업이거든요. 공장에 사람 없애라. 이게 회장님의 지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공정 개선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 라인 안에 이미 자동화 성역화를 넘어서 웬만한 영역은 인라인으로 그냥 클로즈 룹으로 움직여지는 양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루는 회사를 내가 갔는데요. 회장 친구가 오셨어요. 근데 회장 친구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칼국수집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이름 대마 아시는 그 칼국수인데 여기 서울에서 유명한 칼국수 소호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소호정 회장님이 놀러 오셨더라.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다. 그래서 미팅하는데 제가 들어갔는데요. 기술 부문장을 불러다가 뭘 얘기했냐면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국수 끓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줌마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이 실은 본사로 컨트롤하고 움직여도 국수를 끓여내는데 국물을 끓여내는데 이게 퀄리티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국수 끓이는 로봇 기계 만들어 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건 뭐 어렵지 않다고. 그럼 뭐가 어렵냐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냐고. 지금 설명을 쭉 듣더니 그 회장이 뭐라 그러시냐면 국수 끓이는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왔다가요. 최고의 애로는 뭐냐. 여러분 소호정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알지만 안동국시에서 가장 특이한 그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찬 중에 깻잎을 이렇게 삶아서 주는데요. 깻잎을. 그걸 이제 국수하고 이렇게 같이 먹게끔 되어 있는데 그 깻잎이 독특하죠. 깻잎을 이렇게 삶아갖고 하나씩 그 깻잎을 이렇게 포개해서 나오는 반찬인데요. 그거 만드는 기계만 나왔으면 나는 내 사업에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깻잎 그거 이렇게 옮기고 삶은 걸 이렇게 한 장씩 떼서 움직이는 거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겠죠. 그냥 노동이 그죠? 근데 그게 기계로 나오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3나노, 5나노 수준을 우리가 만들고 움직여지는데 사람 하나도 없이 그죠? 아니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다 만들어요. 단지 개발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가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의 문제지 그죠? 아니, 판단의 문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즈니스 영역 안에 웬만한 솔루션들은 이제 실은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내서 솔루션들을 막 펴냅니다. 막.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가져다 쓸 거냐. 이런 문제들이 실은 스몰 비즈니스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현실의 사업에 디지털 전환에 대응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자르는 실은 미용실에서 이게 APP가 원래는 실은 미용인들이 중심이 돼서 출발을 했던 그 과정이라 제가 이런 자료들 좀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데요. 또 화장을 하는 미용샵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AR, VR 솔루션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보지 않고 이 시술을 했을 때 자기 모습이 어떤지가 이게 초기의 솔루션 베타 모델을 넘어서 이제는요 상용화시키는데 아주 현실성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현실들이 이제 현실과 유사한 상황의 속에서 비즈니스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개념을 잘 가지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실은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적인 SNS 기업,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도 메타라고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솔루션들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전환은요, 이제 우리 삶 속에 그냥 과에 녹아 들어와 있는 2018년의 일인데요. 제가 한 4년 전 모습이 저랬어요. 근데 저 때 4년 전 젊었잖아요. 그죠, 제가? 네. 이게 구글 옆에 가면 마운틴뷰라고 하는 동네에 줌이라고 하는 피자 회사가 있어요. 이 줌은 뭐냐면 줌 피자를 만든 친구는 어떻게 하면 피자를 가장 맛있게 먹을까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걸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미 뭐 여러분 반도체 만드는데 저 피자 도우에 피자 실은 토핑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 타보신 분들 알지만 그거 이전에 세계적인 솔루션 우버라는 것들이 다 글로벌리 전개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실은 막고 못 들어오게 해갖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미 우버는요, 내가 가입해갖고 택시를 부르면, 차를 부르면, 아니, 뭐 택시가 안 들어오고 실은 드라이버를 부르면, 쫄쫄쫄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이죠.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그리고 운전자가 누군지 사진까지 다 뜨고, 남바까지 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솔루션 다 탑재해서 이야기하면, 모바일 영역으로 피자를 오다해갖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갓 구워낸 피자 가장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다해서 오면요, 이게 딜리버리 되는 과정에 출발해서 오면서 트럭 안에서 이게 피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할 때 되면은 피자가 딱 끝나는 순간에 딱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피자 회사 줌이라고 하는 이 줌 피자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직접 오다한 거예요. 제가 받아서 우리 집 탁가구에서 받아서 먹은 거라고. 이게 2018년이다.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피자 가게도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환경의 적응성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내 존재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존재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거든요. 만약 그게 변했다면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5분 잠깐 전쟁 용어잖아요. 그죠? 경영학에는 이런 전쟁 용어가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경쟁하고 경쟁자를 어떻게든지 실은 뒤지지 않고 그 비즈니스 현장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옆에 전반부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적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환경은 변화잖아요. 근데 이 변화는 여러분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건 보세요. 이 변화는 환경은 무조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여기에 나한테 유리한 변화, 그게 기회죠. 근데 변화했는데 분리하면 그게 위협이 되는 거야. 위협이. 근데 이 변화 속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경영자는 항상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 환경의 적응성이라는 건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봐야 돼. 필요하면 조사도 해야 되지만 최소한 안테나는 올려놔야 되는 거죠. 안테나가 첩보잖아요. 첩보. 첩보망이다. 이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조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을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싸우자는 방법으로 말려들면 절대로 상대방이 못 이겨요. 그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싸우자는 대로 말려들면 남편, 부인이 못 이기고요. 부인이 또 남편 이기려면 상대방이 싸우자는 방법으로 말려들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잘하는 방법,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어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 전략의 개념이 있지만 경쟁 전략의 핵심은 내가 유리한 방법을 여러분 찾아내나요. 왜냐?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유리한 방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걸 줬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비즈니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에 핵심 역량이라는 말을 했는데 핵심 역량의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게 성공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공 요인이 된다면 핵심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핵심 성공 요인하고 맞아떨어지면 그걸 핵심 역량이라고 말해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겠죠. 기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남들 가지지 않은 내가 월등한 기술이 있으면 이게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남들 가지지 못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핵심 역량이 돼요. 이거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죠. 이게 무형의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노하우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또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갖춰 나가야 돼요. 두 개 가져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냐? 똑같은 칼국수집을 하는데 칼국수는 프로세싱 자체가 틀리잖아요. 뭔가 다 틀리거든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주방 안에서 처리되는 과정 자체 노하우가 다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축적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량을 구조하는 거다. 자, 전략의 개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많은 연구자들이 전략을 연구하는데요. 그래도 이 병법을 구조화시킨 거, 서양 아이들은 얘기는 미국의 교수들, 영국의 교수들, 유럽의 교수들도 전략을 공부한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 손부가 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이 불태다 이렇게 써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가 않다. 근데 이 손자병법이 지피지기는 백전 불태다라고 이야기한 뜻의 의미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얘기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안다는 얘기는 나의 강점과 양점을 분명히 파악하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어딘가 취약한지를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알고 외부 환경을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자원을 잘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피지기는 백전 불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줄에 부지피지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1승 1부요 이렇게 써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 얘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왜? 나만 알고 외부를 모르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기는 적도 모르고 나도 잘 파악이 안 되면 매전 필패요. 이 얘기는 싸워봤자 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요. 전략의 핵심은 내가 가진 자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잘 관리해야 되고 주방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죠? 영업 고객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련돼서 해야 할 일에 내가 가진 자원이라는 건 비즈니스에서 돈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업할 때. 이걸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 이렇게 나누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100이라는 자원이 있으면 이걸 잘 분배해야죠. 그죠? 아니, 10이 필요한데 20 주면은 10명이 노는 거죠. 그럼 분배가 잘못된 거지. 근데 40이 필요한데 10만 주면 돌아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잘 분배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분배하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여러분의 자원을 분배해야 인간이 가진 자원 중에 최고의 자원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물적, 인적 자원을 분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만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해 나가시는 훈련을 자꾸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그런 얘기는 나를 분석하면 나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나는 강점이 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다하면 우리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얘 생명이 없는 얘도 존재 이유가 없으면 버림받잖아요. 우리가 존재 이유를 다하면 그게 미션을 다하면 떠나게 돼 있다는 게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안 깨진다니까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 그래야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실제로.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내가 존재 이유를 다하면. 그래서 여러분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외쳐야 돼요. 나는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안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 이유를 다하면 우리는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존재 이유가 뚜렷하면 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거는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살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값진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냐. 제가 아까 원천의 그 삼각형 꼭대기의 미션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강점을 줬어요. 우리에게. 내가 가진 강점이 있다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형제 자매들 보세요. 다 강점이 있어요. 누군가. 약점이 있죠. 거꾸로. 그걸 여러분이 도구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낸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체들이 있잖아요. 자연에. 존재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는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강점을 도구화시켜야 해요. 사업할 때 그 강점을 여러분이 더 도구화시킬 수 있어야 해요. 자, 이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약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 나한테 유리한 방향의 변화는 이 얘기는 준비되고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준비되고 변화가 나한테 유리하게 변하면 이게 기회라니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준비되지 않고 불리하게 변하면 그게 위협이죠. 내 사업을 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프레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삼고 가라. 그래서 한 40년 넘게요. 이 프레임이 지금도 쓰여요. 여러분 국가가 전략을 짤 때요. 이 프레임 먼저 짭니다.
강약의 기회 위협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사업계획서 짜는 사람들 다 가서 보세요. 이거 다 짜요. 그래놓고 자원을 어디에 배분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마케팅은요 시장이 넓기 때문에 시장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해놓고 내 타겟 마켓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업을 해도 내 타겟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자원을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전쟁을 할 때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40년 전 이야기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구 중에 3가지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 남들보다 싸게 되면 싸게 팔면 장사 된다 이거죠. 그죠? 사업 된다 이거죠. 그게 호스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할 때 가격 가지고 사업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저 가격으로 하려면 여러분 규모 경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가격으로 내가 사업을 하려면 볼륨이 커야 되잖아요. 볼륨이. 그 볼륨이 크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격으로 하면 죽는 거라고 내 스스로 자체가. 가격으로 전쟁을 하면 내가 볼륨을 키워서 갈 수 있으면 여러분 가도 돼. 근데 볼륨이 크지 않은데 가격으로 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 전쟁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뭔가 차별적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만약에 이 차별화가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제한된 자원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해놓고 타겟팅 할 때도 이 3가지의 도구, 이 본원적인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근데 이 본원적 전략에 차별화를 시키면서도 낮은 비용으로 오퍼레이션 할 수 있으면 그걸 노력해야죠. 그래서 생산성을 여러분 이 나름대로 혁신을 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다 그거잖아요. 경쟁력을 갖춰가려고. 남들보다 먼저 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는 거. 그리고 여러 영역이 있다면 그 시너지를 묶어나가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실은 겪어봤던 그런 전략의 내용이지만요. 그것을 이게 40년, 50년 전에는 이론적으로 다 구조화했던 거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직도 먹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근데 이 이론을 뒤로 하고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정보화 사회로 막 진입되는 과정에 여러분 정보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저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뉴욕에 윌리엄 더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만들어낸 건데요. 비즈니스의 이론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연구해보고 페이스북을 연구해보고 아마존을 연구해보고 빌 게이츠를 연구해보고 다 연구를 해봤더니 비즈니스의 원칙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한 군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15년이 지나면요. 누구나 다 전문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인투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직관. 여러분 하는 물에 10년, 15년 되면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투션이 있어요. 직관이 있다고. 아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다고. 그걸 전문가의 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expert intui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문가의 직관이 경계를 뛰어넘을 때,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사업 영역의 사장님을 본다든지 거길 가봤더니 그 공장을 가봤더니 그 가게를 가봤더니 저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 붙이면 돈 되겠다. 이렇게 번쩍 떠오르는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략적 직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는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는요. 첫 번째 베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베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학습하고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다. 아니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다가 내가 영업 활동하다가 내 거래처 알고 그 거래처 사장님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내가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보려고 용기를 내서 튀어나가지. 그죠? 아니 모방하는 거죠. 근데 모방에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대요. 돈을 진짜 벌기 시작할 때 언제냐면 나만의 방법으로 여러분 구조를 바꿔나갈 때 돈을 버는. 그죠? 그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그걸 바꿔나가는 거죠. 그죠? 학교에도 그래요. 컨닝하는 놈이 머리가 더 좋은 놈은요. 베껴 쓴 것보다 자기가 더 잘하죠. 그죠? 아니 베끼는 수준밖에 점수 못 받는 애는 머리 떨어지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어설픈 시인은 베끼고 진짜 시인은 훔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전략을 얘기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비즈니스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훔쳐왔고, 빌 게이츠도 훔쳐왔고, 마크 저커버그도 다 훔쳐왔고, 얘네들 다 훔쳐왔다는 사례 자체를 근거를 다 제시를 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자기만의 방법의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역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가치 창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마케팅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객지향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객지향적. 이 얘기 오래된 얘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가져다 줄 공급자는 천지. 그렇죠?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걸 깨우쳐주고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걸 모르고 있는데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급자가 엑스퍼티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뷰티 디자이너라고 뷰티 카운셀러, 헬스 디자이너, 헬스 카운셀러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최소한 내가 건강해야 남한테 건강식품을 팔지, 그죠? 아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문성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왜 필요한지를 내가 말해야 되잖아요. 광고에서 15초 광고 메시지 한마디 딱 던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골든타임 15초짜리 광고 전국망에다 한 번 때리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혹시 무슨 잔소리 합니까? 그죠? 아니 무엇 때문에 내 상품, 내 서비스를 당신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한마디로 해야죠. 그죠? 아니 마케팅의 구체적인 얘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거잖아요. 내 상품, 내 서비스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해야죠. 한마디로 말 못하면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고민하시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구조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거. 제조기업 중심 마케팅은요. 실은 상품이라는 거, 만들어 놓은 상품, 제품이라고 말했죠. 프로덕트 영어로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이라고 하고 하는 데서는 상품이라고 해요. 번역을. 아니 프로덕트예요. 이건 욕구 충족의 수단입니다. 욕구 충족의 수단이 프로덕트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죠? 아니 난 프로덕트잖아요. 강의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프로덕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요. 불만족하는 거예요. 이 프로덕트가 시원찮은 거지. 근데 욕구 충족에 대한 대가 그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 마인드로 가격을 측정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고객 입장에서 결정해야 돼요. 가격을.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주고도 날밤 새면서 기다려갖고 2000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 사람도 내 기대에 부응하니까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거 1000원, 2000원 깎는 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격이 그게 가격이야. 마케팅 마인드는요. 철두철미하게 마케팅적 사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고객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가격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나게 해줄 거냐 이게 유통입니다. 유통은 만남이에요. 그죠? 상품 서비스 어떻게 만나게 해줄 거냐. 고객이 원하는 방법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가격을 만나게 해줄 거냐. 이게 유통이에요. 그리고 고객과 나의 실은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촉진입니다. 거기에 광고도 있고 판촉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조기업에서는 이런 네 가지 요소를 다뤘지만 서비스 영역은 이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지. 그죠? 그리고 서비스 업체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엄청 중요해요. 왜? 서비스의 가장 커다란 특성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서비스를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세스코라는 회사 있어요. 세스코 보면은 와갖고 이제 뭐 벌레도 잡아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와갖고 치 뿌리고 갔는데 벌레가 얼마나 잡았는지 앞으로 벌레가 얼마나 안 들어올 건지 알게 뭐냐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피지컬리 에비던스를 줘야지. 물리적으로 증거를 줘야지. 그죠? 그게 뭐예요? 서비스맨이 모자 제대로 쓰고 옷 제대로 입고 바지 번거지 제대로 쓰고 들어와야지. 그죠?
아니, 서비스 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 하는 데서는요 철두철미하게 서비스가 보이게끔 만드는 전략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서비스업 하신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리적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보이게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유형적 증거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다 좋은데 화장실 때문에 그 가게 안 가는 집이 손님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서비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형적 증거뿐만 아니라 서비스 아까 그랬죠.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 프로세스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서비스가 있다면 프로세스. 하다못해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느냐. 다른 세무사무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그게 프로세스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케팅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뭐 최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 제가 여러분한테 피터 드러커 선생을 얘기했는데요. 피터 드러커는 돌아가시 전까지 끊임없는 혁신. 아까 얘기했던 피터 드러커 앞에 제가 혁신을 이야기했던 조셉 슌페터 얘기했잖아요. 슌페터가 이 사람 아저씨 뻘 되는 사람입니다. 아저씨 뻘. 엄마하고 친구니까. 이 사람 엄마가 누구랑 친구? 이 사람 주이시의 유명한 유태인이죠. 헝가리, 폴란드 공동정부 시절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여러분 2차 대전 이럴 때 그거 싫어서 다 실은 국가를 버리고 나온 거예요.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엄마도 유명했었어요. 엄마도 유명했던 그 집안이었고 엄마 친구가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아시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뭐 슌페터나 이런 사람들이 삼촌 아저씨 그러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미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드러커가 이야기할 때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탐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그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래서 리더십 발휘할 때도 여러분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리더들. 리더가 누구냐면요. 리더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리더예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집안에 엄마가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라니까. 그죠? 엄마 리더십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남편하고 둘이 살아도 누군가의 영향을 미치면 남편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죠? 제가 경영학적으로 얘기하죠. 이 인사 조직이라니까요. 가정 경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리더십, 리더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던 환경의 전반적 체계, 통찰력도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는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분이 이야기한 많은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혁신을 한다면 과연 혁신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출발하느냐. 이렇게 기업의 내부 원천이 있고 외부 원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 원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기업 사업체 내부에서 내가 하는 사업의 영역에 지금 불균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수요 공급상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상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혁신의 원천, 새롭게 시작하신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바꾸면 혁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프로세스를 바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해보던 그런 시도 이런 것도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여기에서 여러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차별화를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잘해야 되죠.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죠. 차별화는 실은 원가 리더십보다 훨씬 나은 전략이라고. 근데 차별화라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산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두 가지 지금 보세요. 만약에 남들보다 싸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가치를 더 많이 제공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이게 안쪽에 A라고 하는 회사의 생산성보다는 B라고 하는 회사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죠?
생산력이 높은 거죠. 이건 남들보다 나게 제공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렇게 해야죠. 근데 저거 가지고는 여러분 전략의 리더십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더 잘하려면 여러분 말 그대로 경쟁자와는 다른 전략을 전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쟁자하고 전략을 다르게 알아야 되지. 그렇게 차별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틀을 바꾸고 내가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롭게 정의해봐라 이거죠. 새롭게 정의해봐라. 그럼 여러분 새로운 기회나 혁신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환경은 변하고 거기에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션도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몰라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코닥이 그냥 필름 가지고 있다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는요, 코닥이 최고 먼저 만들었어요. 코닥이. 근데 코닥은 대응 자체를, 개념 자체를 다르게 한 거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왜 아날로그는 말 그대로 내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필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진 개념 어디에다 뒀느냐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억이 어디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다 앨범 속에 있어요. 그죠? 앨범 속에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추억을 그냥 간직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진 찍는 게 지금 간직하냐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인스타. 있잖아요 다. 인스타가 여러분 간직하는 겁니까?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 나 뭐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인스타 안 하면 인스타그램 하나씩 하세요. 아니 뭐 여러분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죠? 다 빵빵한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 공짜예요. 그냥 가입만 하세요. 가입만. 그래야 여러분 딸내미 아들내미가 아들 딸 낳았다고 손자 손녀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인스타 안 하면 여러분 못 봐. 남들 10번 보고 100번 볼 때 한 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카톡으로 날라오는 거나 보겠지. 그죠? 아니 카톡도 안 하면 심각한 거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봐. 1년에 한 번 보지 2번 보고. 그죠? 아니 그게 안 그래요. 네. 그게 내가 삶 속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즈니스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스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순간순간을 포착한다 이런 개념에서 실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 옛날에 김치 냉장고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새로운 개념 만든 세상 바꾼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말할 거 없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명품은 스마트폰이에요. 그죠? 아니 제가 2007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를 2006년에 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쿠퍼티노에 그 스티브 잡스는 쿠퍼티노에서 이미 그 당시에 2007년, 8년 이렇게 가면서 본인이 이 회사 갖고는 안 되고 훨씬 더 커질 거다. 지금 여러분 그 애플 본사를 한번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그 애플 본사가 그때 설계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애플 본사 설계도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쿠퍼티노 시리 카운실에서 시의회에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질 테니까 이 시티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땅덩어리 거기 살려고 한다 그만큼 그거 허가해주고 그거 도와달라. 이런 직접 자기가 브리핑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거 만약에 그 시티에서 허락 안 해줬으면 다른 데 가깝지. 그죠? 그 사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아이팟이 비주얼로 갈고 이게 아이터치가 아이폰으로 간다는 생각을 잘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왜? 휴대폰이 컴퓨터를 다른 거 아닙니까? 저 폰에다 컴퓨터를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니 자동차에다 컴퓨터를 달고 자동차에다가 모바일을 다른 게 테슬라 아니에요. 그죠? 아니 테슬라를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거는 진짜 전 근대적인 거지. 그죠?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개념이 아니죠. 그죠? 자동차요? 테슬라는 여러분 펌웨어만 그냥 새로 딱 다시 자동 충전, 아까 여기 자동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죠? 테슬라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펌으로 딱 하면 똑같은 자동차가 50마일 더 갈 수 있어요. 속도가. 아, 그게 어떻게 자동차예요? 모바일이지. 그죠? 아, 휴대폰 나 잠자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 펌웨어 업그레이드 됐잖아. 자고 일어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 조그만 가게도 개념을 바꾸는 거죠. 아, 스타일러가 우리나라에서 스타일러 만들었을 때 생각해봐요. 저거 대고서 그랬잖아요. 지금 스타일러 안 갖고 시집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요. 아, 우리는 왜 사냐 이러잖아요. 그게 점점 진화가 되죠. 진화가 점점 되죠. 맹물만 가지고도 세탁기가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죠? 안 믿어요? 냉장고가 가봅니까? 가보잖아요. 그죠? 가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비스포크는 브랜드 이름이 아니에요. 비스포크는 영어 단어라니까. 맞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맞춤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은 여러분 새로운 개념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넥스트 노멀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코로나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개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업을 재정의하는 거.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시는 게 아마 이 과정에 들어오시는 의미가 한 번쯤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의 소매업체들도 여러분 이미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요. 구멍가게들도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뭐 내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죠. 미국에 여러분 다크호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솔루션 회사 중에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빌딩들이 있지만 최고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세일즈포스라는 회사예요. 이게 실은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구멍가게로 시작을 했던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기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보하고 플랫폼으로 실은 편리하게 고객관리뿐만 아니라 영업관리, 모든 회계관리, 재무관리 영역 안에 솔루션들을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게끔 디지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회사. 아니 우리 조그만 회사도 이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다. 가게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냥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번쯤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업계에 조그만 구멍가게도 어떤 솔루션을 까놨는지 이런 것들이 비싼 것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로 여러분이 적용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영역이고, 혁신이라는 말 뭐라고 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가 혁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살아봤는데 뭘 내가 더 이상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의 출발은요, 내가 뭔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현들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이런 말을 했다는데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게, 여러분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자기를 성찰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이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렇고 노자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우리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 때 사람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드라이브할 수 있다. 이게 한 벌써 6, 7년 된 그 사진이에요. 6, 7년. 중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이게 디지털 전환이 돼요. 대표적으로는 핀테크죠. 핀테크. 7, 8년 전에 베이징 한 블록 영역에서는요, 아예 돈을 갖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죠? 다 모바일로 빽빽하는 거니까 다. 저도 오늘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동양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은
현금이 없는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도 꽤 있잖아요. 현금 안 갖고 계시는 분. 그 동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마음이 생겨도. 그게 더 미안하다. 근데 그분은 동양통도 그냥 바카스 박스를 들고 다니시다. 중국에서 이 어른이 말이에요. 7, 8년 전에 동양을 하는데 동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애들이 돈을 갖고 되냐 동양을 해주지. 그죠? 그래서 깨닫고 깡통에다 QR코드를 붙였다고. 그 QR코드를 붙이고 나니까 애들이 삑 하면서 실은 적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남한테 빌려먹을래도 여러분 디지털 전환을 해야죠. 이해하시겠죠? 네, 제가 그냥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들리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 네, 외모면 다 그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들고 다녔을 때는 힘드시잖아. 제가 그런 말 드리려다가 차마 그 말을 못해. 용기가 없어서 오늘. 용기가 없어서 내가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혁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업계에서 표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될 게 뭔지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연습장 하나 놓고 이렇게 쓰셔도 돼. 이 네 가지만. 그러면 방향이 생기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다면 내가 새로 시도해보려는 요소가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자 보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혁신할 수 있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혁신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앞서 그런 말을 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는 유일한 그릇은 말이다. 그죠? 아니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면 사랑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행복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한다면 행복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왜? 행복이라는 단어 말고는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전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언어를 쓰시는 기업가가 되셔야 돼요. 기업가는요 말 속에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임원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저도 컨설팅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오랜 경험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장님이 이 사장을 실은 계약을 연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무 상무를 실은 올해 다시 연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가름 날 때 평가 기준이 많겠죠. 그죠? 그 평가 기준이 똑같을 때는요 저는 한 가지 그 다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임원이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임원은 그 길을 찾아가요. 아니 제가 그걸 겪은 거랍니다.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자연과학자. 이 사람 자연과학을 공부한다. 자연과학. 근데 자연과학자가 물을 떠다 놓고요. 물을 한컵 떠다 놓고 물에게 언어를 노출시켰어요. 소망이 있고 긍정적인 언어에 노출시킨 물은 영롱한 자기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결정체가. 근데 물 떠다 놓고 그 물에게 절망적이고 소망 있는 언어를 있다가 집어넣으면 말이야 그 물이 결정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고. 이게 이제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돼서 한국에 온 지도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저 책 아직도 있을 거예요.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아니 그 금방 봐요. 글자가 많이 없고 사진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몸의 절대적 비중이 물이에요. 그죠? 네. 아니 우리가 맨 처음에 수정체 상태는 뭐 절대적 비중이 다 물이죠. 거의 다. 그래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이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물을 다 남기고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날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셔야 해요. 우리가 물덩어리 아니에요. 그죠? 물덩어리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언어를 쓰시는 기업가, 사장님이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사업가로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미션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만약에 그게 이 환경에 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사업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관리에 여러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취약한 것들 잘 커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약한 것을 여러분 커버하는 데 에너지 많이 쓰시기보다는 강점을 살려나가는 사업.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영자 되시고 사업가 되시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분명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